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뉴미디아트 연구소의 박성현 소장입니다. 오늘 AI 시대 인간 중심과 인간 중심 기술과 사회 변화라고 하는 저희 세션 안에서 여러 토론자들께서 발제자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먼저 그 건국대학교 뉴미디아트 연구소 외에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이지연 소장님, 그다음에 울산 네, 과학기술원 산업진흥화연구소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지연 소장님의 개회사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군데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 현지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국대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울산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현장에 와주셨고요.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또 전국의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시는 중에도 지금 접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문사회 융합연구로 해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작년 말부터 5개 국내외 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 올해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서관 현장과 좀 더 긴밀하게 저희가 그동안 노력했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건 글쎄,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올해 말부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의 연구 주제가 전체 틀에서는 AI와 도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도서관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학술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만 정책이라던가 현실적인 내용들도 실제적인 내용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현장과 그런 내용을 나누는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리는 도서관끼리 좀 많이 봤는데 이제부터는 다양한 시각에서 관점에서 말씀 들으신 대로 산업진흥화연구소에서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아트 연구소 그다음에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하는 팀이라던가 정보 리터러시 이런 다양한 퍼스펙티브에서 AI와 도서관에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을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계속 나누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인사말을 마친다면은요. 오늘은 각각 다른 주제에서 저희가 오늘 전체 세션에 맞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7월, 8월에 저희 컨소시엄 연구 사업단은 작게는 한 2개가 되겠고요. 크게는 3개 정도 큰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8월 7일하고 8일에 다들 잘 아시는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의 위성회의 본 세션은 8월 10일부터 시작하고요. 8월 7일과 8일에 위성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가 2개 세션을 호스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성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많이 그 등록 신청 받고 있거든요. 혹시 8월 7일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플라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 위성회의 세션에서 연대에서 하고 있는 그 호스트 세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8월 7일과 8일에 2개의 세션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8월 25일, 26일에도 여기 저희 컨소시엄과 아마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좀 큰 워크샵을 국제 워크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좀 미리 말씀드려서 올해 7월, 8월에 나름대로 그동안 연구소와 같이 협력하는 우리 컨소시엄 내에서 좀 열심히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왜 연구소가 좀 조용한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시작하고 세팅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현장과 같이 긴밀하게 공유하고 컨택하고 소통하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발표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사회자께 다시 이제 세션을 넘기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세션 안에서는 먼저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이명 교수님께서 공공부문에서의 AI 사용 현황 및 연구 아젠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드리는데요. 그 임용 교수님은 그 조지 메이슨 대학 쪽이 지금 새벽 한 3시세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발음이 많이 꼬일 것 같다 걱정을 하도 많이 하셔서 교수님 제가 동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만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제5회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문에서의 AI 사용 현황 및 연구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연방정부에서 Executive Order가 나와서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AI 사용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AI 사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중앙 오피스에서 모아서 GitHub를 통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데이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일관성이 좋지 않았고, 그 데이터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I 사용 현황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트렌드 분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 자체가 스탠다드나 그런 퀄리티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트렌드 분석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AI 효과나 임팩트에 관한 평가가 없습니다. AI 사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유용한 부분은 AI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경제적, 조직적 아니면은 사회적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유용해지는데 그런 평가가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큐레이션 문제입니다. 정부기관에서 AI 사용 현황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스탠더다이제이션이 좀 적기 때문에 AI 사용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요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사용 현황 트렌드는 어떠한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은 AI 사용 현황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스크립티브 분석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의 AI 사용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어떤 후속 연구가 가능한가, 어떤 후속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사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 문제는 전통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스펙트럼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모델, 그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스펙트럼은 데이터 acquisition, cleaning, 그 다음에 use, publish, and preservation까지 이렇게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사용 현황 데이터에 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와 결부되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액퀴지션과 클리닝에 관한 문제는 되게 클리어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일관성 문제가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가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데이터를 모으는 Office of Federal CIO는 표준화 없이 데이터를 합쳐서 GitHub을 통해서 퍼블리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se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AI 임팩트에 관한 분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 퍼블리케이션과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는 GitHub를 통해서 CSV 파일로 그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지만 다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의 부재는 곧 내비게이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GitHub 기반의 관리 방법은 장기적인 데이터 보존 방법이 현재는 부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사용한 방법은 중앙에서 모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원을 다양화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켜서 그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먼저 구축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렐러번스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나 데이터 단일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렐러번트하다는 것을 검증하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데이터 검증 및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일단은 클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연방정부에서 그 AI 사용에 관한 임팩트 모델링과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OFCIO에서 GitHub를 통해서 퍼블리시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에서 발행하는 AI 인벤토리라는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의 AI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따로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정부 기관들이 AI 사용 현황에 관한 리포트나 아니면 웹 포스팅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6개의 가버먼트 웹사이트에서 AI 사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따로 스크래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뉴스 아울렛, 그러니까 정보 관련된 뉴스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 관련 뉴스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2개의 뉴스 사이트를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다시 그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크로스 체킹과 디스앰비게이션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에서는 TF-IDF라는 매저와 그 다음에 SBERT라는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 디스앰비게이션 과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relevance check.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AI 사용 현황에 관한 것인지를 렐러번스를 체크하는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나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스탠다다이제이션을 거쳐서 이제 모든 데이터 AI 사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들이 비슷한 칼럼을 가질 수 있게 똑같은 데이터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게 스탠다다이제이션 하는 과정. 여기서는 제미나이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베이스드 시스템 디자인,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툴 디벨롭먼트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크로스 체킹과 데이터 디스앰비게이션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 AI 유즈 케이스를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워드 임베딩이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워드 임베딩 된 AI 유즈 케이스 모델들을 합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에서 끊었을 때 이게 디스앰비게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센시티비티 테스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유즈 케이스를 단일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뉴얼 체크를 했을 때 97% 이상의 정확도로 디스앰비게이트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렐러번스 체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라마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뉴스나 가버먼트 웹사이트에서 오는 AI 사용 현황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AI 사용 현황에 관한 것인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렐러번스 체크하는 그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기반으로 이제 필터링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2달간 모았던 데이터에서는 뉴스 웹사이트에서는 122건,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서는 57건의 AI 현황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표준화 과정입니다. 현재는 그 기존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들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조금씩 다르고 표준화가 덜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 내부에서 오픈 카드 소트와 클로즈드 카드 소팅 메소드를 써서 AI 타입, AI 펑션, 그다음에 섹터, 토픽 에리아 같은 이런 카테고리들을 어느 정도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셔널 컨텍스트도 중요했는데요. 이게 정부 구조가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에이전시, 뭐 FBI나 CDC 같은 것들이 어떤 디파트먼트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디파트먼트와 별개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처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기관이 특정되었을 때 이게 하이라키 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조직 구조에 대한 트리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내비게이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베이스드 시스템 디자인 메소드를 썼고요. 이거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잘 알려진 방법론이고, 이제 저희가 유저 페르소나, 유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구글 클라우드와 웹 기술들을 사용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 문제는 AI 사용 현황 트렌드가 그래서 어떠한가? 예, 저희가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표준화를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 기능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Y축에 있는 것들이 에이전시나 디파트먼트들이고요. 그래프에 나타난 것들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오면서 AI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들은 증가했다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줄어들었다는 패턴입니다. 아시다시피 USAID는 이제 이번 2024년 행정부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2025년에는 0으로 줄어드는 패턴을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부처에서는 AI 사용 현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현재는 HHS라고 그 보건복지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예, 그쪽에서 가장 늘었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곳은 VA, 그러니까 베테랑스 어페어라고 전역한 군인들을 담당하는 건강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도 AI 사용 케이스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AI 응용 분야 추이를 보면은 과학 관련해서 가장 늘어났고요. 이거는 다음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사에서 과학 관련해서 AI를 많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애드민 펑션과 헬스 앤 메디컬은 케이스가 좀 줄어든 편이고요. IT는 늘어났고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 기능과 정부 부처 간의 관련을 보면 나사에서 프레딕션 태스크에 엄청 많이 사용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인테리어 내무부에서 프레딕션 태스크에 많이 사용한 거. 그 다음에 퍼셉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인식하는 것들에도 이제 다양한 부처에서 많은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랭귀지 방면에서도 레이버나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곳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주제와 정부 부처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에서 사이언스 관련 케이스가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중에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나 메디컬은 당연히 HHS나 베테랑스 어페어 디파트먼트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드민 펑션은 이제 전 부서에 걸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w enforcement, 이제 법무부와 그 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AI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타입에 대해서 보면은 AI 타입이 많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티브 AI,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보면 머신러닝이 아직은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추세가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제너레이티브 AI는 이제 많이 도입되기 시작한 걸 패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도 사실은 제너레이티브 AI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AI 유즈 케이스에서 데이터에서 어떤 프로덕트가 어떤 부처에 의해서 이제 도입되었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AI 공급자와 부처 간의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는 정부에서 가장 큰 벤더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오픈 AI,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이 정부 AI 사용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하이프는 이제 AI가 얼마나 부처에서 약간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나에 관한 지표입니다. 저희 AI 현황 데이터에서
이제 현재 AI가 액티블리 쓰고 있다라는 것과 이제 현재 도입 예정이다 아니면 어세스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하이프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에이전틱 AI는 아직 하이프가 되게 높은 상태고 이제 실제로 도입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하이프 지수가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도입이 시작된 단계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나 컴퓨터 비전 같은 것들은 하이프 인덱스는 낮고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하이프 인덱스가 가장 높은 곳 주제별로 보면은 과학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딜리버리, 가버먼트 서비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이런 곳에서 하이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석이 특정 이제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이 아니고요. 현재 현황이 어떻냐라는 디스크립티브 분석이었고 이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에 어떤 정보학 연구가 필요한가라는 거를 어느 정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임팩트에 관한 디멘전이 여전히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 임팩트 디멘전이 어떻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가가 첫 번째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이 디멘전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리터처 리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조금 더 이런 프레임워크를 리파인하고 이제 후속으로 그 실제 정부 담당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임팩트 디멘전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다음 스텝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디멘전과 메저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이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팩터들이, 어떤 요소들이 AI 임팩트 디멘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팩터들은 참 많은데요. 뭐, 이콜로지컬 팩터는 이제 하이프 인덱스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마켓 세츄레이션, 마켓 덴시티 이런 팩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셔널 팩터, 이제 인플로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은 조직 구조 이런 것들에 관한 팩터들. 그다음에 개인 레벨의 팩터들은 AI 리터러시,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 아니면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인디비주얼 레벨 팩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컬 팩터는 AI 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AI 컴플렉시티라든지 이런 시스템 컴플렉시티 같은 팩터들이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요소들이 AI 임팩트 디멘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규정이나 가이드라인들이 개인 레벨이나 조직 레벨에서 AI 사용에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 AI를 전혀 사용하지 마라 이런 정부기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AI 타입이나 폴리시 타입이나 폴리시 디멘전 같은 것들이 AI 어놉션이나 AI 유즈 같은 것들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콜로지컬 팩터, 오르가니제이셔널 팩터, 인디비주얼 팩터,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소들이 매개 변수로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모더레이팅 한 팩터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후속 연구에 대한 결과를 좀 더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 대학 도서관 발전 연구소의 전정현 박사님께서 정보 검색은 여전히 기초 소양인가 AI 시대 대학생 핵심 역량, 구조와 가치 인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 검색은 여전히 AI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전정현입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실제 정보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맥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리고 강조했었던 정보 검색을 현재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예전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에 앞서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실 1학년 전공 과목에서 학생들이 팀 과제로 수행한 결과물인데요. 팀 주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입문 수업이었기 때문에 정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실제로 도서관들이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해 보자라는 거였고, 사실 과제의 의도는 대학을 처음 들어왔다 보니까 학술 문헌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찾는 경험을 한번 해주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진행한 그런 과제였는데, 총 6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한 4명 정도로 구성된 한 팀만이 이런 정도로 과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정말 다른 수준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헌정보학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량정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코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스 뷰어 같은 이러한 시각화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수준으로 과제를 해왔다라는 것. 물론 이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들은 제가 기대했었던 해외 문헌도 찾고 정부 간행물도 찾고,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분석을 하는 팀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그리고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GPT가 저희에게 다가온 이후부터 팀을 무작위로 지었거든요. 무작위로 했고, 사전 지식이 있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배정한 팀이었는데, 같은 전공, 같은 학년, 또 1학년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팀은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실증 분석을 했던 인터뷰 결과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는 이런 시도를 대학원으로 끌어오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인데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리스에서 가서 학술 문헌을 잘 찾았는지, 해외 문헌도 찾아봤는지, 이거로, 그게 필수적인 역량이 이제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존에 다뤄보고 있었던 우리의 기초 소양 역량을 한번 실제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게 이번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환경이 계속 변화했고, 이제는 내가 코딩 기술 C 언어를 몰라도 코드를, 아까 형태소 분석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물론 엄격한 네트워크의 구조나 이론을 몰라도 시각화를 일단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검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리터러시 기반에서 강조했었던 역량 모형들을 보면, 초기 2000년도 ACRL에서 제시했던 역량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안다. 이런 수준의 프로세스적인 실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역량이 2016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좀 더 개념 중심의, 좀 더 포괄적 의미를 다루는 리터러시 역량으로 변화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보통 템 모델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이제 기술 영역과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 영역까지도 우리 리터러시 분야가 이제 다루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들에서 나오고 있는 기초 소양 역량을 좀 이렇게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리터러시의 역량 유형들인데요. 앞에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했었던 정보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까지, 그리고 이쯤에는 SNS랑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영역,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울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이제 추출을 해냈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은 이 영역들을 우리가 문헌에서 언급되는 이런 단위로 인지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일단 기초 소양 역량은 어떤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7가지 요인을 실제로 학생들의 인지 정도를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요인으로 좀 추출을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추출된 요인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함께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처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뭐 이 개념은 우리나라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 아니라 리터러시 역량은 그동안 대학생이 되기까지 본인이 경험했던 거에 기반해서 뭐 윤리적 사고, 뭐 비판적 탐색 이것들이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터러시 역량들이 어떤 개념으로 구성된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같은 배경을 줄 수 있도록 수업을 기반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사실 한 회에 진행된 건 아니고요.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역량들을 기준으로 그걸 이제 수업 컨텐츠화해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수업에 나왔던 컨텐츠들에 대해서 인지 정도를 질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마지막 통계는 며칠 전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한 결과라 통계 분석이 진행된 데까지 그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설문지 구성과 데이터 분석은 지금 드린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출된 역량 요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실제 아까 7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역량을 나눠봤었는데 요인 분석을 한 결과 5가지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 각 요인들을 구성했던 문항들을 기반으로 요인명을 저희가 일단 나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요인명이 도출된 이유를 이제 각 요인별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보 추론 판단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ACRL의 초창기 모델이나 리터러시 영역을 이야기할 때 다뤘었던 정보를 탐색한다. 뭐 이런 영역들. 사실은 그때는 분할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중요 요인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39개의 문항 중에 15개 문항 정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요인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했던 정보 탐색 과정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거의 모두 다 다루고 있었던 거 하나로 묶여서 요인으로 도출된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그 일련의 과정을 내가 정보를 어디에 있는지 안다, 이 정보가 무엇인지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정보를 탐는 과정을 인식한다라는 거고 그 과정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정보를 이게 나의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전략적 사고하는 영역이 함께 묶인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 수용 역량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새로운 AI를 또 해야 되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요 요인으로 조금 구별이 돼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고 디지털 시민 역량은 사실 기존에 존재했었던 우리가 옛날부터 언급했던 정보 윤리와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게 리터러시 그 초창기 기본 모형에 정보 윤리가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거에 대한 공유와 소통 영역까지 함께 묶여서 이게 별도의 요인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보 윤리를 앞에서도 윤리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앞에서의 윤리 요인은 이제 우리가 인용 표기를 제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밑에는 우리가 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 공유하는 것 그런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문항이 독립적으로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데이터 도구 실행 역량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에서 실제로 굉장히 실습을 병행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구두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 16주지만 시험이랑 이런 것들을 빼면 한 14, 13주의 수업 중에서 한 6주 정도를 실습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병행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쉬울 것 같았는데 어떤 학생은 5분 만에 제출하고 나가고 어떤 학생은 1시간이 걸려도 제출을 못하고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건 결국 수능 성적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본 소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 기술 영역들,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능력을 아예 정보 탐색이라는 별도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원래는 초창기 문헌에서는
내가 정보를 제대로 어디에 있는지 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것을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항만 아예 독립적으로 새로운 요인으로 뽑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만큼 이제는 이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별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 또 생각하는 그렇게 오히려 옛날엔 합쳐졌으나 이제는 따로 빠져나오는 요인으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역들이 7가지의 영역인데 결국 재구조화, 재조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재조합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비판적 정보 처리 문제 해결,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을 이제는 통합적으로 이미 하나의 요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보 기술을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쓰느냐 아니냐, 이제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새로운 역량에 추가를 해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 기술을 수용하는 것, 오히려 분화되어서 2가지 축으로 더 다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소통 시민성,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윤리가 아니라 이젠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따로 느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그것이 본인들의 활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내재되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을 그러면 학생들은 진짜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처음에 통계 결과가 딱 나왔을 때는 사실은 결과만 보고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 5개의 요인이 다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의 요인이 유의하게 나왔고요. 2가지의 요인은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인의 성격을 구분을 해보고서 판단을 해보니 이 3개의 요인은 실제 학생들이 실습이나 어떠한 본인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측면들에 대한 요인들이었고요. 지금 수용이라든지 메타인지라든지는 본인의 개인의 내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게 중요성으로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이렇게 도출되지 않았던 그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지 않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요인은 결국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이 핵심 역량이 구성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역량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용성 메타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이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유의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지금 우리의 리터러시 역량이 가지고 있는 기반과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서 보여줘야 하는 영역들을 오히려 구분을 잘 해주고 있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실증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추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한 수업이니까 저의 역량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왔던 요인을 보면 결국 앞에서 중요성의 인식으로 언급됐던 3가지 요인만 또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학생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다만 앞에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기 지금 유의한 정도, 더 유의하다라고 나온 지표가 앞에서 그 역량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서는 디지털 정보 추론 판단과 데이터 도구 실행이 더 높게 나왔는데 여기 수업에 대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걸 배운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를 물었을 때에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 더 높은 지수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인용 표기 같은 그 정보의 바른 이용을 한번 언급해 주는 거에 대한 만족 의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 논문 인용 표기 프로그램 이용 방법,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분할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나름 그래도 한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실 정보 환경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학습을
학습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내가 뭘 알아야겠구나 하는 인지 이런 측면이 오히려 단별 이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설문을 대중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라서 설문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된 집단으로 대상을 분석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차별점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유의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게 또 기반이 되고 그 수업의 흐름에서 환경을 통해서 인지의 중요성, 수용의 중요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리터러시 역량을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 수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일단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 검색, 추론, 판단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인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술 영역은 두 가지로 분할이 돼서 수용과 실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보 윤리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의 모두에 있어서 시민성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시티즌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이런 측면으로 요인들이 많이 중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여기까지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1부 세션의 마지막으로 AI 활용 시대의 창작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건국대 뉴미디어 아트 연구소의 홍상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활용 시대의 창작과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말씀드릴 건국대학교 뉴미디어 아트 연구소의 홍성화라고 합니다. 어, 지금 AI라는 거는 이미 어떤 시대가 될까, 그 AI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를 넘어서 이미 AI를 활용하는 시대로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AI 때문에 어떤 직군이 사라진다, AI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뺏긴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AI 자체가 적이 아닌 우리의 도구로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는 파트너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인간들은 AI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AI 자체로 AI가 적으로 AI에게 내일이 대체될지 몰라라는 걱정을 했다면 요즘에 우리가 하는 걱정은 이제 AI 활용 때문에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쟁에서 뒤처질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의 지원자가 있고 여러분의 조직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서류 작업에 하나하나 저렇게 영수증을 풀로 종이에 붙여서 서류 작업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막 AI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서 막 뭔가를 한다고 저렇게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는 게 지금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저는 상관없다는 주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주제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 10년간의 기술 담론의 행명성쇠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분야들을 조금 경험한 이후부터 굉장히 이제 세상이 바뀐다. 사람들이 어, 속된 말로 설레발을 치던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유행이 거품처럼 사라지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2014년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서 뭘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창조 경제다, 4차 산업혁명이다, 세상이 변한다 하면서 막 3D 프린터가 막 난리가 나고 온 그 지역에
그 창조 혁신센터라고 해서 온 그 동에 하나씩 그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대한민국 제조업 다 망한다, 막 제조의 혁명이 온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물론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건 조금 더 후였지만 일단 4차 산업혁명의 거품이 확실히 꺼진 게 2015년 한 2년 이제 반짝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IoT 붐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IoT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차세대 인터넷망이 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됩니다. 요때가 이제 제가 박사 들어간 첫 해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 모든 공모전들은 다 AI 그 IoT가 들어갔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강사로 겸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미대에서도 수업명을 바꾸자. IoT가 들어가야 된다. 수업 내용은 괜찮은데 수업명을 IoT로 바꾸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게 VR 메타버스. 그때 컴퓨터 그래픽 아니면 HCI 모든 학회에서 모두 다 VR. 이제 세상은 가상세계로 넘어간다. 메타버스가 답이다. 이제 현실의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돌던 그 VR도 이제는 한물 같고. 그리고 이제 그 NFT가 왔죠. 비트코인 하면서 이제 예술 시장까지 이제는 돈이란 게 사라지고 막 자기 실제로 예술가 중에 자기 실물 작업들을 다 불태우고 NFT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온 세상이 NFT 이제 NFT 금은 사라진다 NFT가 하다가 이제 지금 AI가 본격적으로 붐이 일어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I는 좀 다르지. AI는 지금 이미 우리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데 AI랑 지금 앞에 언급된 이런 기술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게 우리가 약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나오면서 야, 이제는 모든 정보가 웹으로 묶여서 실질적인 도서관이라든지 실질적인 박물관 그런 것들 다 없어질 거야. 이제는 우리가 웹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고 할 거야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저 버블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차트를 보면 95년에 한창 시작돼가지고 치고 올라가다가 2000년에 이제 버블이 터지고 하락세를 가기 시작한 거니까 한 5년 정도 WWW의 세상이 5년 정도 갔던 거죠. 자, 여러분들 아마 그 교수님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게 존재했는지 모를 텐데 너무 귀엽네.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자격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관리사라는 것도 급수별로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하는 거에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어 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의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서 내가 사고 싶은 기차표에 티켓을 예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제 인터넷 연결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 요즘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관리하는데 자격증 없어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혹시 TCP 안에 IP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 예, 교수님. 아니면은 TCP와 UDP의 차이를 아시는 분?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기술은 반복적으로 유행하지만 결국은 보편적인 도구가 됩니다. 인터넷이 어, 거의 세기 말에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덧 일상화돼서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AI 활용이 시대가 됐지만 이게 금방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엄청나게 쉬워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그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여기 안에 코어를 바꿀 때 뭐 대단하게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자비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쥐고 어떤 물질들하고 검색해봐. 몇 개로 추려집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 빼봐. 몇 개로 추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대입해봐. 축하합니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AI로 카톡을 보내시려면 여러분 클라우드에다가 어떤 플러그인을 까시고요. 어떤 권한을 설정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창작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 AI가 활용이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작의 영역에서 AI의 도래는 회화 영역에서 사진의 도래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내 눈에 보이는 걸 손을 통해서 옮겨놓을 수 있던 사람들만이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기가 나오고 이제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담는 게 아니라 작가의 감성이나 표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고 요즘에는 설령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예술가가 될 수 있겠죠. 예술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고 꼭 추상이 아니더라도 사진 작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AI 활용 시대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이 정말 위협이 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기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AI를 작품에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테스트로 학생이 작업한 건데 예전 같으면 사실 학생이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은 퀄리티나 분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사람의 손목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 3명이 끼케야 팀해서 그 정도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AI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키프레임 초당 9프레임 혹은 4프레임만 해놓고 그 사이의 프레임들을 AI에게 채워 넣어라. 부드럽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내 아이디어, 내 오리지널 그림이 움직이는 학생이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의 감독처럼 수십 명의 동화 작가를 거느리고 작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디자인 영역은 예전부터 디자인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공학과 많은 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긴 하지만 어, 순수 미대생이 그것도 3학년 때까지 영상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학생이 갑자기 인디게임이라는 걸 접하고 졸업작품으로 인디게임을 완성해내고 스팀에 업로드까지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획에 머물고 원화에 머물고 그런 실제 제작은 컴퓨터 공학과와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맡겨서 작업하는 경우가 과거의 방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유니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그림, 오리지널 스토리, 오리지널 컨텐츠로 하나의 인디게임을 만들고 졸업 전시 전에 스팀에 업로드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그 교통약자를 위한 어,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교통약자의 보호자들 또한 늙을 그 나이가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전동 휠체어 조종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예전 같으면 저런 것들을 미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드웨어 부분에 기계공학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학습시키려면
이제 컴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계 쪽에 가가지고 매트랩이 뭔가요? 이 안에서 선형회귀란 게 뭔가요? 하나하나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떤 뜻이에요? R 스퀘어가 어떤 뜻이에요? 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검증하고 싶은데 어떤 데이터도 필요해? 이런 거 있으면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드웨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기록해 줄 테니까 너 그러면 이거 검증해 줄 수 있어? 네,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바퀴의 움직임하고 그 손잡이의 움직임이 아스페어로 0.9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어, 진행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 활용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창작자 1인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창작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 확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 다른 학문을 하시다가 미술의 뜻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신 다음에 미술로 전과를 하시거나 편입을 하시거나 한 분들이 이제 융합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접목시킬 열정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키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상의 대부분을 구체화된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 얻어진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재능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외모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신분제가 있었을 때, 사회제도가 발전을 안 해서 신분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내가 다른 직업을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었겠죠. 왜? 내 신분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로 우리가 보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나뉘어졌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성차별이나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지만 그때 상황으로 하면 머슬 파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워 리소스였을 거예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머슬 파워는 증기기관이나 모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힘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의 지능이 더 필요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신체 구조의 차이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요런 분을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도 계시고 일본 분도 계신데 물론 이제 정말로 그 저런 옷차림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감명이 깊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머릿속에 남는 분이 내가 기타만 40년을 쳐왔는데 그동안 나를 세션으로 대하고 아무도 그 스테이지의 앞에 있는 빛나는 사람으로 쳐다봐주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차림을 하고 기타를 치니까 날 봐주기 시작한다.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얼마나 깊게 해왔는지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외모, 목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버티도 하실. 왜냐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목소리로 가상의 얼굴로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 그런 것들보다 그 사람이 해당 분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 지식을 파고 들었는지 그 끈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깊이감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I의 이 활용을, AI의 대두를 마냥 즐거워하고 환영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으로부터 내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얻어지겠죠. 경험이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유튜버로 알고 있는 빠니보틀이라는 그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이제 예전에 유튜버 하기 전에 작은 회사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웹드라마를 만든 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호평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칸 시리즈물까지 초청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빠니보틀이 뭐 연출도 잘하네, 글도 잘 쓰네 그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얼마나 단일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 분야에서 말하는 컨텐츠로 승화시켰는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얼마 전에 좀 유행했던 그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이제 천재 시인이었는데 절필을 한 사람이 자신이 왜 절필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술로 살다가 어느 날 번뜩이는 시구가 생각나 그것을 종이에 끄적였답니다. 지금까지 평론가들이 그 시인의 최고작으로 꼽는 시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그 뒤로 시를 때려치웠답니다.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 빛나는 시구에 눈을 번뜩였던 자신이 징그러워서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3자의 입장, 그냥 드라마 속에 있는 허구의 인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 그리고 창작 쪽에 그다지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면, 절절해. 그렇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랑스러움과 원한과 회의가 동시에 오는 그 대상이 어떨까?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승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노래 같은 경우에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에릭 클랩튼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로 이렇게 가사가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내가 경험한 경험이 단순히 아파, 싫어, 힘들어, 좋아,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드는 거지? 이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지?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거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체화돼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 사상, 문화를 탐구하며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성찰을 하는데 목적을 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원천 콘텐츠를 위해서 이 인문학은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첫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IoT와 같은 거죠. AI 때문에 인문학이 비인기니까 인문학에다가 AI를 부어보자 라는 시도가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AI도 저쪽에 AI 맛도 있어. 근데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하던 그 깊이 있는 고유의 맛을 가진 인문학들은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찾으면 이제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스토리텔링은 뭐 워낙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어떤 게 이런 부분에서 좋고 어떤 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그런 이미 정리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됐다는 건 AI가 굉장히 잘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야, AI야, 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의 제일 좋은 스토리텔링 방법은 뭘까? 하면 AI는 정말 계산을 잘해가지고 자,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니까 이런 걸로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오던 아니면 높게 평가를 받던 그런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감독들의 영화들을 보면 언제나 어릴 때 봤던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를 탐구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오마주하고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굉장히 인류가 쌓아온 표현 방법들을 학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컨텐츠를 그 소비를 할 때 요약, 축약, 핵심 정리, 결말 포함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는 우리가 터득을 해요. 아, 저 영화 이런 시놉시스구나.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유명하구나. 알 수는 있는데 거기서 오는 영화를 통으로 느꼈을 때 오는 경험은 사실상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니, 영화 그 2시간 반 동안 왜 봐요? 그거 15분짜리 요약본 보면 뭔 내용인지 다 아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엄청난 지식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경험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의 어, 효회가 결국은 우리 각자가 가지는 그런 고유성들, 우리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엄청나게 기쁜 일을 당하는 걸 통해서 바뀌고 발전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무엇인지 만들게 하는 그런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도 외국 사례, 외국 유명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IT 분야에서 어, 개발자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도 중요하지만 철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왼쪽 사람은 옛날처럼 종이, 풀로 영수증 작업을 해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한 6개 AI를 구독하시면서 엄청나게 자기 작업에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이 중에 이 두 작업 역량이 우리가 누군가를 새로 뽑을 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AI 활용 시대의 창작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 세션의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시는 강근영 선생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를 향해 리터러시 윤리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강근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발표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를 향해 리터러시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혹시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사실 조금 추상적이에요. 앞에서 다들 실증 연구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컨셉추얼 페이퍼처럼 컨셉트를 좀 잡아가자는 느낌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한 문장으로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AI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시스템을 쓰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뭐 요즘 AI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AI를 만들 거고, 뭐 성능이 누가 더 이제 성능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더 정확한 AI, 그리고 더 공정한 AI, 그리고 더 투명한 AI를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저는 이제 뭐 AI를 아무리 사실 잘 만들어도 그걸 마주하는 사람이 그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에게는 그 AI가 진짜 좋은 AI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AI를 쓰는 사람, 어쨌든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라는 문제를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어, 발표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AI 윤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리터러시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게 결국 어떻게 하나로 모이게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센터가 하나 있는데 스탠포드 HAI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휴먼 센터즈 AI라는 그 인간 중심 AI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AI 인덱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도 이제 4월쯤에 이 리포트가 나와서 봤는데 이제 전 세계 응답자 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전 세계 응답자 중에 AI 제품과 서비스의 이익이 좀 단점보다 크다라고 답한 비율은 뭐 2024년에 55%였는데 59%로 상승했고 또 같은 보고서에서 이런 제품들이 자신들을 좀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답한 비율도 52% 정도로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불안감과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전문가랑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 격차들을 봤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쨌든 봤을 때 AI가 사람들의 업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73% 정도였던 반면에 일반 대중한테서는 23%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들, 그러니까 수용과 불안의 공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간의 인식 격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인용한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양상들은 사실 AI 신뢰라는 것들이 더 이상 순수하게 어떤 기술적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그리고 또 심리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과제라는 측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민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숫자들이 어쨌든 뭐 사람들이 AI를 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기술을 보면서 전문가와 시민이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설명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AI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I가 정말 이로운지 해로운지, 그리고 내가 쓰는 이 AI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더 크다는 정보와 불안하다는 감정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격차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사실 AI를 매일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 원리를 되게 이해하고 있고 판단의 근거가 있는 상태이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 즉 이제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AI를 더 잘 만들면 된다, 쉽게 만들면 된다, 뭐 공정하고 투명하고 다 안전한 AI를 설계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믿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물론 중요한 방향이지만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걸 마주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좋은 설계가 신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AI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완전한 AI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걸 어디까지 믿고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시스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과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윤리 그리고 리터러시 정보 전문가 그 세 가지 축으로 발표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뭐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정도로 단순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제 AI 신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냥 사실 신뢰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 유사적 신뢰예요. Human Like Trust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AI를 마치 사람 대하듯이 대할 때 생기는 신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거나 AI가 마치 내 말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AI에게서 사람한테 느끼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를 쌓던 방식을 AI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 신뢰입니다. 퍼스널리티 트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AI를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좀 도구로 보고 그 도구가 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생기는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지 안정적으로 작동은 하는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걸 따지면서 형성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산 뭐 계산기 뭐라던가 뭐 내비게이션 길 가는 거 이런 거 믿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신뢰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연구가 아까 여기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하면서 모두 이제 그 사람들이 AI를 신뢰할 때 정말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서 생각한다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뢰 모두 사람들이 AI를 실제로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의 연구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속 연구에서 또, 뭐, 여기 코소라는 분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 배운 학습자들 대상으로 똑같은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연구에서도 기능적인 신뢰와 정서적인 신뢰,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이중 구조라는 것이 한 번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상황과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발견이라고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AI를 믿고 쓴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두 가지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뢰라는 것이 이게 한 번 생기고 나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기원이라던가 길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결국 둘 다 사람이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거예요. AI가 진짜로 나를 이해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일종의 판단이라는 거고 AI가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느끼는 것도 판단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건 사실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어떤 평가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번 내린 판단이 사실 평생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뭐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인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처럼 AI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더 신기하고 뭐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이 몇 번 틀린 답을 주면 그 신뢰가 깎이기도 하고, 반대로 좀 나의 맥락에 맞게 정확한 답을 주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즉 신뢰라는 게 하나의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 신뢰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연구들에서 이야기하는 보정이라는 건 내가 AI를 믿는 정도가 그 AI가 실제로 가진 능력과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 정리한 게 리와 씨라는 사람의 연구였어요. 이 AI를 다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동화된 시스템을 다루는 분야에서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렬이 어긋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두 가지 방향으로 어긋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AI를 믿는 정도가 AI의 실제 능력보다 조금 더 큰 경우, 이제 그걸 이제 과잉 신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AI를 너무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가 틀린 답을 내놓거나 뭐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 너무들 잘 아시는 그런 과잉 신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AI를 믿는 정도가 AI 실제 능력보다 더 이제 작은 경우, 과소 신뢰라고 부르죠. 이 경우는 이제 AI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믿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연구에서도 97년 연구에서 이 둘 중에 신뢰 측면에서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너무 믿어도 문제고 사실 너무 안 믿어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이에 그 사이에 딱 맞는 지점을 찾는 것, 고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AI를 쓸 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의 문제가 더 자주 나타날까라는 걸 이야기할 때 최근 이제 교육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꽤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어 피츠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AI 도움을 받을 때 그 AI가 알려준 내용에 분명히 이제 오류가 있는데도 그걸 따로 확인하거나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물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과제를 받아보곤 하지만 아직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클로드의 챗 GPT의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도 많고, 그리고 워낙 뭐 자신감 있게 그럴듯하게 답을 내놓다 보니까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도 있겠지만 그런 의심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연구에서 주목한 건 요새 그 생성의 AI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는 그 특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자연스러움이 사실 두 가지 좀 서로 다른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화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 경향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알고리즘 회피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생기는데 이건 반대로 이제 AI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거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안에서도 또는 같은 집단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경향이 사실 어떤 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들에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들을 제가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뭐 네, 그래도 한번 봐주시는데 좀 더 의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 연구들을 어쨌든 제가 조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신뢰를 잘 보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믿지도 않고 너무 안 믿지도 않는 그 적절한 지점을 찾는다는 게 결국 그 시스템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을 만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롭게 이제 갱신을 해나가는 능력. 그게 또 오늘 발표에서 한 가지 축으로 이야기했던 AI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신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측면들이 있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봤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AI 신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FH라는 겁니다.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AI는 공정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근데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사람들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를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들여다본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동희와 박용진이라는 분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저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신뢰라는 걸 의미 있게 예측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요인이라는 게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조금 더 흥미로웠던 건 이 세 가지 원칙이 어쨌든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정성의 효과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성이 알고리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투명성이 미치는 영향보다 좀 더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보통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투명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AI가 뭐,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그 설명의 자세함이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공정한가라는 느낌이 더 크게 작용하더라라는 걸 연구에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후속 연구로 나온 2020년에 나온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설명 가능성이라는 요인을 추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네 가지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이었고,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설명 가능성은 나머지 세 요인의 선행 조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AI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다는 지각이 비로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여기 써니라고 적어놓은 연구에서 보면 AI가 자신의 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아무리 사실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자세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 확 와닿지 않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연구를 읽으면서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한 말들을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웠어요. 저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군가 저한테 뭐 어쨌든 아주 정확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길게 늘어놓아도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설명이 저한테 사실 의미 있게 다가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투명성이 신뢰로 이어지려면 중요한 건 이제 정보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투명하게 다 공개해도 그걸 읽고 이해해야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전체 발표랑 또 연결을 시키면 공정성이든 투명성이든 뭐 이런 원칙들은 사실 AI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서 신경 써서 집어넣는 것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면서 메타 연구원 개발자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AI 윤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그 윤리적인 것에 신경을 쓰냐, 사용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윤리적인 것들로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렇게 되게 알고리즘을 다 짜는데 사용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던 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이 사실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이 실제로 사람의 신뢰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그 속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속성을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런 좋은 원칙들 뭐 많죠. 이거 말고도 뭐 많을 텐데 좋은 원칙들을 만드는 것과 그 원칙을 이제 알아보는 사람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윤리라는 것들이 리터러시라는 것들이 실제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깐씩 나오는 이 리터러시라는 거, AI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전 박사님이 해주셨던 발표랑 좀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상당히 정리가 이제는 잘 되어 있어요. AI 리터러시라는 것의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측정 도구도 많고, 그래서 그 중에 사실 많이 인용되는 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써놓은 응이라는 사람의 2021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사실 AI 리터러시에 대한 그 당시 여러 논문들을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영역으로 구성이 되더라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해와 활용과 평가와 윤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후속 연구들이 저 롱앤마게코랑 응의 연구들에서 거의 그 틀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형식의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구조가 사실 요 한 연구자 그룹의 주장으로만 또 끝난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후속 연구들에서 비슷한 틀을 가지고 리터러시 측정하는 도구도 만들고 국내 연구들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구조가 그냥 단순히 학계에서의 논의로만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미국 대학 연구 도서관 협회 ACR이라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단체에서 2025년에 그 학술 도서관 종사자를 위한 AI 컴피턴시라는 역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범주가 윤리적인 고려, 지식과 이해, 분석과 평가, 그리고 활용과 적용 이 네 범주로 구성을 해서 역량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제 보시면 비슷하죠. 학계의 어떤 개념적인 구조가 실제 미국의 학술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적인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제가 이게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도 이 ACRL AI 컴피턴시 만드신 분들을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뒤에 가서 한 분의 말씀을 뭐 인용을 해서 더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도 중요하고 윤리도 중요하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갖추어야 되냐? 누가 이걸 갖추게 매개를 해주고 그걸 길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정했을 때 저희가 문헌정보학과여서 이 도서관 연구소여서가 아니라 이곳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가장 이제 가장 중립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믿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용했던 매치거라는 사람의 2013년 연구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거기서 이득을 보는 상업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그 정보 자체를 좀 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판단들이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파는 회사가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할 때보다 그 제품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설명했을 때, 이거 진짜 좋은가 봐 라고 확 믿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정보라도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맥락에도 그대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 교육이 사실 자기네 회사 제품을 어떻게 잘 쓰는지 가르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있었고, 기업에서 나온 강사 아웃소싱을 해서 그런 가르치는 경우도 그 강사는 결국 효율성, 그러니까 뭐 특정 도구나 방법을 좀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강사나 회사 뭐 이런 게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이해관계 없이 AI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서관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들을 쭉 해오면서도 느낀 건데 도서관은 어쨌든 그 인쇄매체 시대에서부터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정보 리터러시라는 걸 꾸준히 가르쳐오고 계속 공부해온 기관이고 그걸 쌓아온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도서관의 가장 큰 중심이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터뷰 해주셨던 분의 이야기인데 도서관은 팔아야 될 특정 물건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AI 도구를 더 쓰게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실 특정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로라는 분의 연구나 알리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짚고 있었고 이분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사람들이 정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도서관이 여태껏 해왔다. 그리고 지금 AI가 정보를 검색하고 만들어내고 심지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도서관은 이런 환경에서도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리터러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근데 그 역량을 누구를 통해서 기르느냐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대학의 그 도서관장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ACRL 그 AI 프레임워크를 만든 리오 로우라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었던 것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질문은 저는 이제 사서가 어쨌든 AI 리터러시 교육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컨트리뷰션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고 그 누구도 사실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스트렝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리니지에 대한 거였어요. 음, 사서는 사람들의 정보를 찾고 평가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크게 바뀔 때마다 그 변화를 직접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칠 수 있는 틀을 그때그때 만들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뭐 컴퓨터과학 교수님들은 트랜스포머 설명하고 기술 이런 거 설명 잘 해주실 수 있고 AI 기업들은 기능을 시연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어느 쪽도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은 어떤 정보 환경을 평가하도록 가르쳐온 그 50년이라는 제도적 실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라는 겁니다. 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서에게는 팔아야 되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AI 기업이 뭐 AI 리터러시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네 제품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게 될 거고 기업에서 나온 강사가 가르쳐도 그게 또 어느 정도는 효율성을 가르치는 이 내용으로 가게 될 거다. 반면에 사서라는 직종은 특정 도구에 대한 상업적인 이해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다 대체될 수 없는 그들의 무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판적인 평가가 핵심인 리터러시라는 분야에서 이 독립성이 사실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는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리터러시가 필요하고 그 리터러시를 누가 매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결국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해관계 없이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의 정보를 평가하도록 도와온 그 경험을 가진 위치 그리고 그게 바로 도서관이고 사서 선생님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는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시민이 AI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리터러시 그리고 그 리터러시를 이해관계 없이 매개해 줄 수 있는 위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씩 밀려서요. 그 강의실이 좌석 배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부터는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유니스트의 마르코 교수님, 그다음에 연세대의 김성원 교수님, 그다음에 전북대 최연수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오늘 강의 세션에 대한 일종의 뭐 소회 아니면 생각하신 바 앞에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들 조금씩 첨언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르코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So, I will speak in English. I hope you can understand me. Well, I was asked to ask some questions for the speakers, and I should also be brief because we don't have much time, right? So the problem for me is that I am one of those computer science professors that were mentioned in the last presentation who teach about the transformers and so, but not the things that we discussed here. For me, the two things that I found interesting in these presentations, and maybe the presenters can comment a bit more, are one that I think all the presentations somehow were missing or were trying to go around what is the value of AI. And that is probably something that we don't know because the first presentation about the government, it was descriptive. So, this is what we do, but we don't know
which of these are more effective or so. Then effectiveness was also mentioned in the second presentation. I think there was effective use of AI, and we don't know what it is. Even for IT in general, we still don't know. We have been searching for that from the 80s, but we still don't know what is effective IT for a company. And yeah, so that was, I think, was an interesting thing. And the other thing was about fairness, about the last presentation. My feeling is that if we try to look, I mean, my question is, or what I wanted to say, I don't know if it's a question, is if we try to define fairness and to try to look for fairness, I don't think we will get anywhere, because, I mean, there's nothing around us that is probably fair. If we look, I mean, everybody has their own way of describing things, of behaving, and so that there's a self-interest from companies to people, and so maybe we should just, I mean, we should look for transparency, and then let the system evolve, right? So, but at least if we know how it works, then everybody can judge whether that is fair for what I want to do or not, whether I like it or not. Also. Yeah, that's it. These were were my questions. And I just one last remark, that translation app is remarkably good. It is it's outstanding by far. So we should talk about this. Thank you. Okay. Bye. 김성환 교수님 나오셨. 듣기 전에.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의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각 분야에서 저희가 AI 활용을 넘어서 효과 측정,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보편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딥페이크 vs 자유 이렇게 첫 번째 노트를 썼는데, 연구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문헌정보학의 정보 리터러시 관점에서는 AI 활용에 있어서 정보의 신뢰성, 책임성과 같은 좀 윤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학습적인 관점에서는 AI 활용이 효율성은 주지만 인지적인 처리 과정 생략에서 오는 어떤 인간의 사고 분석 능력 저하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상환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예술, 스토리텔링, 창작에 있어서 AI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면서 얻어진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기술이 창작의 의미에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될 수 있구나라는 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가 AI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 생산성을 갖지만 각 분야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우려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시큐리티 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강조해 주셨고, 창작 분야에서는 장점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오더십 이슈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창작자의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연구학습 분야에서는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점들이 있을 텐데요.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감내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점들도 좀 인상적이었고, 또 전정현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 수용 역량, 데이터 도구 실행 역량, 그리고 정보 환경 메타인지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도서관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발표를 아울러서 제가 이제 크게 보면 결국은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 분야에 있어서 AI의 보편화 시기에서 우리 각 분야의 전문인이 갖춰야 될 그 역량은 무엇이고,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또 학습시키고 알려야 할 때 그런 지식의 코어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해보고 발표자분들의 대답을 들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최현수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앞서 이제 두 분의 교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 질문도 던져주셨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각각의 발표자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 단계가 되니까 결국에는 약간 좀 합쳐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한 분 한 분의 발표에서 느꼈던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발표자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전정현 박사님 발표에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우리 대학생 역량 구조가 확실히 좀 이렇게 바뀌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구나가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감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증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점도 좀 저희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그 발표에서 좀 꽂혔다고 할까요? 이렇게 꽂혔던 부분은 이제 정보 추론 판단 역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정보 자원 활용,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재구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과거보다 역량이 이렇게 딱 하나하나로 나눠지기보다는 이렇게 통합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학생들한테 이 통합적인 역량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지금 정보 추론 판단 역량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문항이 수렴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역량으로 이렇게 수렴되긴 했지만 그 지금 각각의 문항들이 아마 세부적인 이 역량 안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결합되어 있구나. 는 분명히 지금 우리 전정열 박사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조금 덧붙여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정열 박사님께 드리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홍사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고유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고, 이 인간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아까 키프레임을 직접 그려서 키프레임은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AI가 채우게 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또 그걸 더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프롬프트만 가지고 분명히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항상 AI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AI가 만든 거를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런 고유성을 해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도구로서의 활용이 이제 앞으로 더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AI로 생성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그러면은 고유성을 좀 기르기 위한 혹은 고유성을 가져라라고 권장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강현 박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연결되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이 검증을 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이 AI가 주는 정보가 진짠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정보 리터러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나온 정보를 우리가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AI가 지금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도 있죠. 근데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 라는 거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아마 개인별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AI들이 실제로
각각의 케이스마다 내놓는 결과, 그 AI들도 다른 정보원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좋은 정보원에서 가지고 와서 좋은 결과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정말 이제 가짜, 왜 이렇게 가짜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좀 형편없는 결과를 내보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판단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험 부분과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AI 리터러시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도서관에서도 이런 AI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발표자분들께 좀 부담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아마 다들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마무리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전체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앞선 발표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어디 김소연 교수님. 저희 오늘 세션 관련해서 예, 윈스트 제가 우리 마무리는 이재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인사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산업진흥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네,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이제 세션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 유니스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기술적 사이드에 있는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그 이제 다음 학기부터 그 AI 단과대, 칼리지 오브 AI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릿 인재 융합 학부라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릿 인재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이제 홍상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단과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여를 하지만은 어떠한 이제 어떤 핵심 역량들을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자리, 그리고 그 저희 이제 뭐 지금 책자에도 나왔지만은 인문사회 융합적인 어떤 사고, 인문사회 융합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교류와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정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다 같이 협업하는 분들이라서 뭐 서로서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포텐셜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특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는 우리가 도서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뭉치는 연구 집단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서 현장을
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국내외 5개 연구소가 모여서 앞으로 5년 동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저희가 하는 큰 그림을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생각이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저는 모자이크처럼 언젠가 저희가 하나하나씩 점을 찍다 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연구단은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요. 현장에 또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 다음 주에 저랑 제주에서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주에서는 오늘은 하나하나의 단위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좀 큰 그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부담 없이 들려드리는 시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외에서 오늘 세션을 위해서 다 같이 수고해 주신 우리 연구원분들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큰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분들 모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이 끝까지 해주신 현장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